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향해서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보냈죠. 이 같은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 미국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휴일 아침 주요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데 대해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해협 위협 등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란 군사력 무력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와이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각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보탰습니다. Iran can't hold your economies hostage, and we certainly welcome, encourage, and even demand their participation to help their own economies. 와이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거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많은 국가가 위험을 고려해 적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호위 임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어 도와야 한다며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2주 정도 남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2주는 긴 시간이라면서 연기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에 대한 응답을 정상회담 이전에 내놓지 않는다면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함정 파견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하루 만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단 한미 간 조율에 방점을 찍은 거로 보입니다. 아직 미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함정 파견을 요구한 건 아닌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 필요성에는 원론적이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 보호 대상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등 함께 함정 파견을 요구받은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피며 최종 입장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가 공식화할 경우 최대 난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도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죠. 일본 방위성은 신지로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에 약 30분 정도 전화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최근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지역 평화를 향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주일 미군 태세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고이즈미 장관은 자위대도 일본 주변의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위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간 전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적어도 3주간 대규모 공습을 더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면서도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장기전 불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최소 6월절, 즉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며 이후 3주간의 추가 작전 예비 계획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לחימה סדורה ומתוכננת היטב. יש לנו עוד אלפי מטרות באיראן, ואנחנו מייצרים מטרות נוספות מדי יום. המשטר כבר מוחלש,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חליש אותו יותר ויותר מדי יום.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 타격에 이어 핵 프로그램과 국방산업 기반 자체를 아예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며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כלל הכטב"מים ששוגרו מאיראן לשטח ישראל עד כה יורטו על ידי חיל האוויר.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고 방공 시스템 100여 개와 탐지 시스템 120여 개가 파괴돼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란군 약 4천에서 5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하면서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완강하게 일축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란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임을 트럼프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방어할 거라며 단기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선 매우 건강한 상태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선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나라들은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 강대강 충돌 속에 해법은 고사하고 끝모를 장기전 위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훈.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결정에 따라서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비축유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하르그선 폭격과 이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번 주부터 원유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IEA의 비축유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이 당장 1억 배럴 정도를 방출합니다. 미주와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3억 배럴은 이달 말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조치가 동원됐지만 유가 폭등세가 진정될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양은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16일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습했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중동 내 모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수출 통로가 된 후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동안 선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حمل و نقل نفت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اون مموراژی که دارن میگیرن به خاطر توقف کشتی‌ها در دریا قیمت نفت رو به بالای $200 خواهد رسوند.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이 이번 주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약 없는 종전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ut the conflict will come to the end in the next few weeks, and we'll see a rebound in supplies and a pushing down of prices after that. 그러면서 미국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평균 1,8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앞서는 역전 현상도 끝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주유소 기름값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주유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 알뜰 주유소는 서울 시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입니다. 오늘 표시된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9원, 경유는 리터당 1,798원입니다. 오전부터 이제 점심시각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각인데 계속해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전 11시 기준 1리터에 1,836.54원으로 어제보다 3.5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5원 가깝게 내린 리터당 1,836.2원으로 휘발유가 경유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를 앞섰던 역전 현상 끝났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후 이틀 동안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던 곳과 비교하면 내림폭은 많이 둔화했습니다. 다만 내림세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데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검색해보고 조금 더 낮은 데 찾아서 다니셨어요. 특히 오늘은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2원 떨어진 1,86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경우 오전 8시 기준으로 소폭 올랐는데 현재는 1,851원으로 1원 떨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의 다음 달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크게 치솟아 항공권 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오전 공지한 4월 발권 기준 한국 출발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이달의 3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까지는 후쿠오카 노선 등 최소 거리에는 14,600원, LA 등 최대 거리 노선에는 78,600원의 유료 할증료가 붙지만 다음 달부터 3배가 넘는 43,900원부터 251,900원 사이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아시아나는 유료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33단계 가운데 18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6단계에서 12단계나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확보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탑승객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발발 이전인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1,03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는 1,066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이용해 하루 평균 32만여 명이 이 지하철을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에서 26일과 비교해서 지난 3월 10일에서 12일까지의 이 서울 시내 교통 통행량은 하루 평균 22만 7천여 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일평균 60만 대 줄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해양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해상 운임이 급등해 중동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업계의 고충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는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근우 기자는 농가로 보이네요. 네, 저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우 사육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손효정 기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 수출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인천신항 터미널에는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동으로 향하는 물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만 운항이 사실상 멈추면서 수출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만 연한 6개국의 주요 항만 24곳 가운데 현재 정상 운항이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7곳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어 운항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상태입니다. 우회 경로를 찾고 있지만 일부 대체 항로도 드론 공격을 받고 이용이 중단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해상 운임도 치솟았는데요. 중동 노선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40% 급등해 처음으로 미주 노선 운임을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 HMM도 선원과 선박, 화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한 거죠? 네, 중동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은 바닷길이 이렇게 막히자 당장 물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물량을 보낸 경우 물류비가 크게 치솟거나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하진 않을지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트라가 지난 11일까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기업의 피해와 문의 건수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류비 부담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항로가 막히자 운송 루트를 바꾸면서 위험 할증이 붙거나 화물을 되돌려 보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또 선적과 운송이 지연되면서 창고비와 해상 보험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여파로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응답도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총 80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바우처를 공급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피해 상담과 보증한도 우대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축산 농가에 나가 있는 김근우 기자, 그것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우 100마리 정도를 기르는 중대형 한우 농가인데요. 매년 30마리 정도를 시장에 출하하는 곳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은 물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값까지 가파르게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사료값입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사료용 곡물은 물론 건초까지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면서 수입 원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이 농장에서만 하루에 1톤 넘게 쓰는데 사료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2, 3년 전보다는 20% 이상 오른 상태였는데 추가 여파가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를 돌리는 기름값도 부담입니다. 소는 큰 동물이라 분변 처리부터 사료 공급까지 모두 농기계가 필요한데요. 이곳에서 쓰는 경유만 한 달에 300리터 정도입니다.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걱정을 조금 덜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비싼 편이고 사태가 길어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기르는 한우만 69만 5천 마리로 전국 사육두수의 22%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할랄 인증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역시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사육부터 판로 개척까지 축산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설 농가부터 축산업계까지 농축산업 전반이 이 전쟁 여파를 받으면서 밥상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손효정, 김근우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 살해를 벌인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는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이렇게 찔러서 살해한 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이제 신청이 보류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신청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피의자의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이 평가를 지금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체포 이 48시간 시한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내일 10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수일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이 그 소견을 내므로써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류가 다시 결정이 되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 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이 스토킹 살해를 벌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국제유가가 $100를 넘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채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500원을 돌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데요. 고유가와 고환율 우려로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원달러 환율이 주말 전에는 이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는데 오늘은 주간 거래에서도 1,500원을 넘었죠?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말 전인 지난 13일엔 야간 거래에서 1,501원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주간 거래 시작과 함께 1,50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직후인 지난 3일 이후 다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자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는 소폭 내린 1,490원대 후반에 있습니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6.9원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1,488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주간 평균은 1,480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둘째 주 1,504원 이후 최고였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인데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3개월여 만에 100을 넘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률이 3.84%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선 중동산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를 넘어 $110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도 오르고 있어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우려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약세로 전환됐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4% 오른 5,510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는 사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줄더니 하락 전환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HMM 등 방산과 해운 일부 종목만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0.3% 오른 1156으로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낙폭은 시간이 가면서 2% 가까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하락세는 사흘 만입니다. 개인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함 파견은 사실상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 미국 요청에 따라서 실제 파병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 건 맞죠? 네, 우리 헌법은 해외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추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 속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 주장한 건데요. 아직 미국 측 공식 요청은 없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표정으로 주변국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파병 관련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시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00조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초급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오늘 아침 중동 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달 말 정부안을 국회에 낸다는 목표로 추경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34명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사이 공고한 협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당내 의견 차이가 드러난 중수청, 공소청 입법을 두고도 개혁은 몰아치기보단 국민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왜 검찰총장 명칭을 자꾸 문제 삼느냐, 수사 개시권을 다 가져왔는데 검찰이 더 강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취지로 언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 관련 당내 강경파들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날 자리에선 유튜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언급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며 신속한 결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라 해도 조작기소에 공소취소가 안 된다는 논리는 역차별이라면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19일 본회의 처리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선 2차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3번째 공고를 냈죠. 네, 오늘 하루 모집 공고를 낸 뒤 내일 공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장 일정을 공지하면서 오 시장의 거듭 제발 공천에 참여해달라 읍소했지만요. 이례적인 제재 공모 사태에 공관위가 사실상 일정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혁신선대위 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장도혁 대표 측은 사실상 대표 이선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관위는 오늘 현역 김영환 청북지사를 공천에서 배제 결정했습니다. 추후 공관위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현역 중진 등을 대상으로 추가 컷오프를 단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LA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미국 LA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캐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된 데 이어 대표 삽입곡 골든도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 한국인에게 이 상을 바치겠다고 눈물 섞인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뒤이어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는 단순히 성공을 기념하는 상이 아니라 버티고 회복하는 힘에 대한 상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캐데헌 속의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한국 전통 문화와 어우러진 축하 무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캐데헌은 앞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오스카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면서 K 콘텐츠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이란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o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세 시도로 연구를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를 콕 집어 이란이 더 이상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China top on that. China top on that. 이제 주변국에 안보 청구서를 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박원곤 교수님. 네. 뜻대로는 잘 안 풀리는 걸까요? SOS 지금 보낸 거죠? 일정 수준 예상했던 거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뜻대로 잘 안 풀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예. 늘 동맹국의 그 동맹 관계를 거래 비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맹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착취한다라는 얘기하면서 책임과 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트럼프가 1기에 이어서 특히 2기에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 자신의 이런 얘기들인데 이번에도 한번 트럼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사실 미국은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죠. 근데 나머지 국가들 보니까 그중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나 또 80%, 중국은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그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미국이 혼자서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좀 우려가 되는 게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예. 처음에는 5개국이라 얘기했다가 예. 지금 보니까 7개국이라 얘기했는데 2개국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특정해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예.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가 아닌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이만큼 희생을 했고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나토 국가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연기 가능성까지 하는 등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함을 보내라. 참여해야 된다라면서
누가 참여했는지는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명세서 들고 지금 OX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아주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미 에너지 장관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래놓고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습은 니네들이 해라라고 예. 하는 건데 즉 이 석유를 담보로 해서 안보를 유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그 요청을 받은 나라들은 뭐 신중한 모드지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동 산유 국가들이에요. 중동 산유 국가들은 이런 그 지금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방공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예. 다른 나라들한테 지금 구축함을 보내라고 하는 거냐. 구축함을 여기서 보내게 되면 여기가 보나마나 그 이제 구축함들의 전 시장이 되게 되면 이란이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완전히 싸움의 구렁텅이가 될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공격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삼아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언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더 지금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구서는 받았고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는 쉽사리 노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영국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겠다. 프랑스, 비유럽과 함께 준비하겠다. 중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 중단부터 하라. 중국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제일 황당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배는 다 드나드는데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냐 이런 입장도 보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압박술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일정 수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뭐 드나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중국 선박은 다 드나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는 사실은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예. 중국이 이란 원유의 80%를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란의 돈줄이 되고 있는 거죠. 주 고객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중국이 그만큼 이란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이런 그 이란의 확전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것을 중단시키도록 해라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미중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뭔가 이 영향력을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 지역의 호르무즈를 좀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5개국을 얘기했는데 4개 국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 중국이 예.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그 시진핑 주석은 뭐 연기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뭐 어떤 거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중국한테 이것을 얘기한 것도 그 정상회담 때 어떤 자기들의 그 유리한 전략을 위해서 압박을 하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이 전쟁의 휴전을 좀 염두를 두고 있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좀 회유를 해서라도 그 휴전 내지는 압박하는 카드로 좀 쓰고 싶어 하는 건데 예. 중국은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그렇게까지 물론 중국이 중동 쪽으로 들어갈 때 이란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걸 시상하면서까지 이란을 보호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만 쪽의 그런 전략들이지.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면 좋고 설사 이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잊고 지금 그냥 상황을 즐기고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중국이 오히려 이 카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는데 사실 네. 중국은 이란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래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이란의 영향력을 끼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수준 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좀 시도를 해볼 테니까 중재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대신에 건가요? 미국이 예. 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라든지 예. 아니면 기술 장벽 같은 것을 좀 낮춰라. 이제 그런 식의 것을 얘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도 그것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어느 국가가 나서서 뭔가 중재를 하고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재 좀 할 테니까 관세는 좀 양보해라. 이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얘기가 레버리지로 오갈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얘기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뭐 청구서 받아든 국가들 나열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두 분께 그거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누가 먼저 응답을 하느냐 이것도 눈치 작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금 요청받은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좀 응답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프랑스는 이미 거의 부정을 했고요. 우리 예. 그냥 동지중해 쪽에 치중하겠다라고 했고, 영국으로서는 지금 괴로울 것이고, 예. 아마 일본이 지금 가장 괴로울 겁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가부간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거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 없고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보고 우리도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는 게 가장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뢰가 거기에 산포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죠. 완전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기뢰가 정말 전체적으로 다 뿌려져 있다면은 중국 선박도 통과를 못 하는데 중국 선박은 통과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지면 일정 수준 기뢰는 뭐 제한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이라고 예. 그 작전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형 소해함을 25척 이상 갖고 있고요. 소해 헬기라 해서 헬기를 통해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도 19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소해 헬기는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만약 기뢰를 제거한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정말로 그것까지 우리가 그 구축함이나 이지스함이나 이런 또 소해함을 보낸다 하면은 그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2달까지도 걸릴 수 있고 예.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프로세스까지 합친다면 그렇죠. 2달. 물론 청해 부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냐라는 걸 놓고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7개 나라, 지금 2나라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7개 나라에 청구서 보내고 와달라라고 한 거는 본인은 단기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생각대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군사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단기간에 절대로 안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미국이 대량으로 폭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말대로 4, 5주면 끝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건 몇 년씩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그냥 웬만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건 9월 달까지 갈 것이고 그 후로 그는 수십 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동에 미국이 지금 침공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었거든요. 그 미국이 공격한 이후에 그 후로 20년간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훨씬 더 군사력이 셉니다. 단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민심이 이반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 워낙 국민들이 데모를 할 때 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그 민심이 많이 떠나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내부 상황에 따라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제 상황이 좀 빨리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또 미국이 이렇게 공격하는 바람에 보수파들이 지금 단결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군사 전문가들도 그 미국의 오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 데모할 국민들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보수파들이 결집하는 것도 단기간이지 장기간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뭉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드라인도 밟았습니다. 하르그 섬 여기는 전쟁해도 과거에 밟지 않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곳인데 이곳을 공습했단 말이죠. 뭐 재미삼아 더 공격할 수 있다. 아무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긴 하지만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략적 예. 소통이죠. 전략적 그러니까 소통. 이번 전쟁에 꺾어지는 시점을 보면 처음에 당연히 미국은 4주에서 6주 정도의 단기전을 생각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것들 워낙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흔들리고 목표를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오히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전쟁부 장관이라도 불리는 거기서 한 얘기를 보면 명백하게 이번 전쟁은 첫째 단기전이다, 두 번째 지상군 파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뭐 체제 전환, 영어로 뭐 리짐 체인지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서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뭐 셈법이 틀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고 또 모즈타바가 굉장히 빠르게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부터 이것이 확전의 일로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르그 섬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심하고 또 이란이 저항을 하니까 이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여기를 공습을 했죠. 물론 기존의 원유 시설들은 남겨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재미삼아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원유 시설, 그 원유 시설이 파괴되면 이란의 원유의 90%가 그것을 통해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란의 거의 생명줄 같은 거죠. 특히 생명줄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겠죠. 저렇게 생긴 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왕관보석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뭐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는데 하르그 섬 더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되고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가야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200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어느 정도까지 진짜 봉쇄가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그 역대 미국 정부들도 이 중동과의 전쟁을 할 때 여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레드라인이에요. 그걸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아직 뭐 트럼프는 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군사 시설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란의 반격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유를 팔 수 없을 상태가 돼버리면 호르무즈를 굳이 놔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란이 그나마 호르무즈를 좀 통행을 하게끔 놔주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원유를 팔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유를 못 팔면 아마 여기다 진짜 기뢰 외부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사망설까지 돌고 있었죠.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실권은 있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항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세습에 반대해왔습니다. 이 후보자 명단에 아들 모즈타바는 빠져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의 시나리오는 모즈타바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전해지는 내용은 그래요. 지도자감이 아니고 그렇게 뭐 똑똑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요.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하메네이의 후계자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메네이가 후계자를 지정을 했는데 저렇게 3명 같이 정도. 보면 상당히 닮긴 했어요. 네, 굉장히 닮았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많이 닮았고요. 3명의 후계자를 지명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즈타바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즈타바는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직위를 가진 적이 없었고요. 또 이슬람 시아파의 성직자는 이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 직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종교 권위가 있는 그런 그 계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모스타바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 하메네이가 그렇게 갑자기 제거가 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랑 모스타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또 정보 당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가장 강경하게 대미 항전을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하메네이를 순교자의 반열을 올려놨기 예. 때문에 그의 아들 또 모스타바도 지금 많이 다친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심점을 마련하고 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육성이 나오질 않아서 뭐 미국에서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모스타바가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혹은 얼굴을 뭐 다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뭐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다리가 뭐 절단돼서 여전히 응급실에 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예.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자신의 모습이나 육성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의 건강 위험설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순히 세습을 피하려고 한 걸까요? 정말 아버지가 보기에 뭐 표현이 언론 표현 그대로 하면 똑똑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랬을까요? 뭐 어떤 자격의 문제일까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모스타바의 개인적인 역량은 지금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개석상에서 했던 발언이나 본인이 쓴 글 같은 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역량은 확인되지 않고요. 다만 세습 자체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뭐 호메네이에서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란이 이거 공화국이 되거든요. 예. 이슬람 혁명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의 특징은 세습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 팔레비 왕조가 세습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습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습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세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제 그러기 때문에 후계자의 자기 아들은 빠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어쨌든 뭐 모즈타바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뭐 모으고 있을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항복하라 이런 메시도 했고 그리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150억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는데 제보가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 민심이 많이 이반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세습에 관한 그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특히 그 지금 이란에서는 그 자신들이 가장 그 선명성을 내세우는 게 걸프 산유국처럼 우리는 세습 왕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 지금 결과적으로 세습이 됐거든요.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군부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부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 계급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습도 반발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아야톨라까지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단계인 호짜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국에서는 몸통은 사실상 없고, 아니 머리는 사실상 없고 몸통이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부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신정 정치인데 신정 정치가 아니라 지금 군부 독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하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아마 그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 않고 그 정도 되면 뭐 자기가 무슨 의사 피격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군부서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그 부상이 워낙 심해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가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도 나올 정도인 거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군부가 계속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면 그게 더 위험성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자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군부는 특히 그 혁명 수비대는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대응하는 걸 보면 그렇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정치인들은 뒤에 그 협상할 여지를 좀 남겨놓고 이런 예. 것들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전략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그런 미국 게 더 대통령이 이란이 지금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포괄해서 얘기한 걸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 그 트럼프는 그 모스타바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메네이의 권위는 상당히 그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예. 이 모스타바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요하게 팔아들고 들어가서 국민을 이제 신정 정치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에게 현상금까지 건 그런 상황인데 모스타바 새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모스타바가 정말 직접 낸 메시지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요. 어쨌든 또 한 번 미국이 배상을 하라 그랬거든요. 네. 이 배상을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배상을 한다라는 것은 또 보통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그런 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 한번 새로운 그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모스타바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도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가지 메시지죠. 배상도 있었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이 공습을 중단해라. 그러면서 또 요구한 게 앞으로 이렇게 절대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것을 약속해라. 예.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제2전선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징도 있고 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도 보면 상대편이 강하게 나올 땐 더 강하게 받아쳐야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한 말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섬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계속해서 모스타바는 본인의 모습을 보이진 않긴 하지만 분명히 그 강력한 어떤 구심점으로 대미 항전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저도 우리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자꾸만 출로를 뭔가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퇴로를 막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수준 장기전이 되더라도 이란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새롭게 최고 지도자가 구성이 됐으면 그 권력 기반을 좀 공고히 단지는데도 그런 외부의 위협들이 일정 수준 좀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테러를 막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현재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모주타바 얘기를 해봤는데 사망설이 돌고 있는 또 한 명이 있죠. 다음 영상 보시죠. 사망설은 네타냐후 총리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מה שאל דודי? ראש הממשלה אומרים ברשת שאתה בכלל מת? אני מת על קפ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אתה רוצה לספור את מספר אצבעות? אתה יכול להראות לנו? פה. ראית? צאת להתאוורר, אבל ליד מרחב מוגן. והעמידה שלכם היא מדהימה, נותנת כוח לי, לממשלה, לצה"ל, למוסד. אנחנו עושים דברים ש... 네, 살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살아 있고 손가락 5개 인증했네요. 예, 그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그 사망해서 AI로 만들었는데. 예, 지금 자막을 잠시 좀 빼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손가락이 이렇게 6개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AI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개를 폈는데 그것도 그냥 집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니는 카페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확실하게 완전하다. 그리고 뭐 너희들하고 이 전쟁에서의 그 어떤 그런 반격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내가 이렇게 SNS 찍을 만큼 난 여유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으로는 굉장히 조급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최소 3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이란을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두 국가의 최종적인 전쟁 목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단기전을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주로 공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지휘부를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그 전쟁 수행 능력까지 제거하면 그것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한다. 물론 핵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핵시설에 대한 어떤 폭격이나 핵시설 무력화 얘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이란 자체를 지금보다는 훨씬 불안정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혁명 수비대나 거기에 있는 군사 능력을 최소한 수십 년 동안 복원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란이 훨씬 더 지금보다 정정이 불안한 상태까지 가서 제대로 된 국가의 기능을 하지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네타냐후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네타냐후의 평생 소원이, 자기가 정치인으로 소원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때리는 거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지 표정이 참 밝습니다. 예,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북한의 동향도 지금 뭐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난 13일에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앞두고 북한과의 만남에 좀 관심을 보이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 일종의 좀 뭐 러브콜 보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그 지금 사실은 트럼프의 의도보다는 그 북한의 의도가 지금 이 전쟁의 가장 그 부정적인 결과가 북한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까지 당하는 것은 핵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빨리 이 절차를 진행시켜서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막기 위해서라도 과연 트럼프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중국을 가니까 중국 간 김에 북한이 별로 안 멀잖아요. 같이 또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 그 가능성이 저는 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아시아로 오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가 이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쉽게 종전이나 정전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란과 북한은 사실 미국에서 늘 비교가 되는 대상이죠. 둘 다 오래된 반미 국가이자 핵을 보유 개발하는 국가인데,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면서 전쟁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만 계속 그런 유화책이나 계속 관여를 한다라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쟁의 영향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오긴 하지만 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미중회담도 연기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미중회담이 열리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윤 의원을 통해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이 된 김경전 서울시 의원도 지난 13일에 이어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참고할 판례가 있는지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겠다면서 아직 이첩 요청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법원 소원이 가능해지면서 나흘 동안 모두 44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재판 소원이 각각 3건과 4건씩 모두 7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누적 접수량은 44건에 이릅니다. 남양주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오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조치 3회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서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네, 경찰이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1, 2, 3호를 신청해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회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잠정 조치 3회 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찾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A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 표정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잠정 조치 3회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잠정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선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의 통지에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각국과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6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교전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후에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단순한 해상 호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 속에 미 해병대가 직접 이란 본토에 상륙해 해안을 장악하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들이 해협 입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간 유조선의 통행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훨씬 신중합니다. 해상 호위만으론 이란 내륙에서 쏟아지는 지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파상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군이 직접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란 내부의 민족적 갈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거론됩니다. There will have to be a ground element, and I could see that there are various options how this could play out. There are ethnic insurgencies in the periphery of Iran. 이런 내부 분열을 틈타 미 해병대가 험준한 남부 해안에 상륙해 미사일 거점을 타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수천 명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의 장기 작전, 그리고 하루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작전 수위가 전면 침공 수준으로 격상되면 이미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단순 호위를 넘어 자칫 대규모 지상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인명 손실과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대화 중이지만 이란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부 차원에서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를 한 뒤 그러나 나는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이란과의 대화가 어느 급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였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선택한 전쟁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권을 행사할 것이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를 부인하며 지도자가 건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디드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자는 매우 건강한 상태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권력 승계 뒤에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면으로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그의 신변과 건강 상태를 둘러싼 무성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신의 사망설을 보란듯이 일축했습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논란을 부른 손가락 개수까지 확인시켜주며 여유를 부렸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מה שאלת אותי? ראש הממשלה אומרים ברשת שאתה בכלל מת? אני מת על קפ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אתה רוצה לספור את מספר אצבעות? אתה יכול להראות לנו? פה. פה. 사망설은 네타냐후 총리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AI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부터 이란의 정보전이란 분석까지 누리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사망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네타냐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처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은 안전하다며 이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אני לא יכול לשתף
ברגע זה, אבל עושים דברים מכים באיראן חזק מאוד, גם ביום הזה, גם בלבנון, ממשיכים.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뿐 아니라 하마스와 휴전한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팔레스타인 경찰관과 주민 등 1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المفروض بفوتنا وفي عيد وشهر رمضان يعني الاجواء اللي عندنا بقت كويسه فاليهود يعني ما فيش عندهم رحمه ولا استجواب عند اي بني ادم.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협정 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과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6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 협정 위반이나 수배 중인 무장 세력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망자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류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방출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IEA는 현지 시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의 비축류 방출 계획을 취합했다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류는 즉각 방출이 되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이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이 지역에서의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기름값 상승을 이용한 사재기와 매점 매석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가 관련 범죄 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등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속과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 여파를 악용해서 유류비 지원 또는 긴급지원금 등을 내세운 피싱 시도에 대해서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오늘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리터당 1,836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평균 휘발유 값도 리터당 1,862원으로 하락을 했고 경유 가격도 1,85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 이후에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고 서울 도로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이 취재진이 오늘 출근길 지하철역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은 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주요 역사를 방문해 출근길 대중교통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6시 반쯤부터 서울 여의도역과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치솟은 기름값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로 다닐 때보다 출퇴근 시간이 30분 늘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기름값이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전철로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차량으로 출근하면은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은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실제로 기름값이 오르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라는 통계가 확인됐죠. 네, YTN 취재진은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 사흘, 그리고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중동 사태 전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33만여 명이었는데 10일 이후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065만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2만여 명, 3.1%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동 사태 전 사흘과 지난 10일 이후 사흘간 서울 시내 교통량을 비교했더니 사흘간 22만 7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두 기간을 비교하면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기름값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와 군사적인 문제,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염승환 LS증권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 이사님, 환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1,5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돼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이란 문제 전에도 이 환율이 워낙 높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미국 주식 매수도 많았고 기업들의 달러 선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수급 이슈가 좀 있으면서 1,400원 이제 1,5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털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높다고 해도 그렇게 좀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예. 지금은 좀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환율이 1,500원 이번에 넘어간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중동 유가. 근데 이 중동 유가가 어쨌든 좀 100달러 갔다가 또 저번에 80달러 갔다가 다시 지금 100달러까지 좀 온 상황인데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이제 원유 의존도가 또 일단은 중동에서 오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화 가치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원래 좀 많았던 그런 수급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까지 이제 가중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게 1,500원 이 레벨을 조금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방어하려는 좀 모습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지난번에도 1,480원 넘었을 때 개입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좀 방어는 좀 나오겠지만 사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고 결국 국제유가가 뭐 100달러 가는 것보다도 이게 좀 빨리 아래쪽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레벨도 1,500원대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요인이고 사실 이제 국제 정세가 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코스피는 좀 어떻습니까? 그 계속해서 이번 사태 발생한 다음에 코스피가 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코스피 자체가 좀 많이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은 조금씩은 줄곤 있어요. 오늘도 이제 주변 여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상승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난 이제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코스피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빠진 정도 있을 정도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국내 증시가 올해 1, 2월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지수가 거의 50% 두 달 만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과열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좋았지만 일본은 두 달 동안 10% 올랐고 미국은 사실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좋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한국 경제가 어쨌든 이제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이 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해버렸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원래 예전부터 변동성이 좀 컸지만 대외 변수에 워낙 또 올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제 부담까지 겹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예. 더 크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가 많이 뛰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확 떨어지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전쟁 민감도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 전쟁이 좀 길어질수록 영향을 좀 덜 받는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결국 유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화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예.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5천 이상에서 좀 견디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언급을 했죠. 4주 안에는 전쟁이 좀 끝날 거다 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물론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아 있죠. 그래도 좀 4주나 뭐 길어봐야 5주 이 안에서 좀 끝나지 않겠냐 예. 이런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유가를 보면은 이렇게 원유나 이런 쪽에 이제 그 투자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베팅하는 쪽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유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예. 전쟁 오래 갈 거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좀 약간 서로 지금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안정감을 최근에 좀 찾고 있는 이유는 예. 그래도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끝나지 않겠냐, 뭐 최악은 지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아직은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중동 사태의 중심이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르그 섬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자, 미국이 이란의 그 하르그 섬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왕관 보석이다라고 칭한 바로 이 섬인데요. 대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격이 쏟아지고 있는 이곳,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호섬 하르그 섬입니다.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지만 대형 석유 저장 시설을 갖춰서 이란의 돈줄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곳을 이란의 왕관 보석으로 부르면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군사적인 목표물은 파괴를 했지만 석유 시설은 남겨뒀다며 나름의 절제된 타격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하르그 섬까지 전선이 확대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석유 시설 공습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재미삼아서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가 유가 $2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끔찍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걸프 해역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략 이란 해안으로부터 한 20-30km 그리고 울릉도의 뭐 3분의 1 크기라고 이미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산호초로 구성이 된 섬이라서 굉장히 지반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 석유 시설이 인프라가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그것으로 모여가지고 유정에서 이 시추한 석유들이 그걸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예. 대형 유조선들이 접안을 해서 기름을 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이란 경제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2주 동안 수천 개의 표적을 제압을 해놓고도 거긴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란 자체를 아예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원유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 국제 유가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어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모스타바가 이제 제1성으로 내놓은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하르그 섬을 타격을 해서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라. 예. 지금은 에너지 시설은 타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계속하면 그것도 타격할 수 있다. 지렛대로 쓰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압박하는 수용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카드로 일단 마지막 카드 썼는데 그것도 조절을 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목표 90개만 예. 기뢰 저장 창고라든지 주요 미사일 기지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인프라는 그대로 놔줬는데 만약에 이란이 트럼프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에너지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 열린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죠. 예, 그러니까 하르그 섬 심장부는 그래도 지금 공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일 민감한 게 유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격하면 유가도 엄청 뜰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번 전쟁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예.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시작을 해서 핵을 비롯해서
그동안 중동 평화와 국제 평화를 위협했던, 또 이란이 수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늘 위협을 해왔고 그것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르크 섬으로 인해서 유가에 영향을 좀 주고 일시적인 그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란의 원유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해서 중국으로 좀 싼 값으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에 대한 타격은 바로 중국을 향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마 함께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그 항로 중에 푸자이라 항구가 있는데 이란이 이곳을 이제 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일종의 오만만 있는 쪽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서 원유를 내보낼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항구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유정해서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뭐 하루에 한 180, 200만 배럴 정도를 보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에 비하면 뭐 아주 소량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긴급하게 원유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점을 이란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 연관된 시설을 타격을 그동안 해왔는데 예. 그중에 가장 많이 타격받은 곳이 아랍에미레이트고 예. 푸자이라 항구도 그중에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뭐 전 세계인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유가고 유가가 이제 계속 뛰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비행기표 사려면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행기표 값이 진짜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예.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항공사 유류 할증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류 할증료를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값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예. 비용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항공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행 수요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좀 여행하는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좋지 않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꼭 이런 뭐 할증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유가 올라가면 간접적으로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뭐 금리도 오르게 되고 또 거기다 건설회사들도 자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뭐 것들을 운행할 때 대부분 경유를 이용하는데 최근에 또 경유값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각종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 경제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틸렌 부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들이 정부에 SOS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에틸렌은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이 기초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사실 에틸렌으로 다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뭐 과자 봉지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제품들에 대부분 좀 들어가 있는데 과자 봉지도 그걸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소재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에틸렌을 만들 때는 원료가 나프타라고 하거든요. 이 나프타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절반 정도가 중동에서 대부분 수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오르겠죠. 원재료 비용이 오르면 사실 이제 또 석유화학 회사들은 그걸 또 가격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예.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사실. 거기다가 또 생산도 해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어떤 과자 봉지라든가 이런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다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에틸렌의 뭐 공급 차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소비까지도 줄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가 부분이 있습니다. 삼중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언제 끝나나 이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끝나긴 참 어려워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주변국에 호위함 보내라 이런 요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음 수는 뭐 어떤 걸까요? 뭐 그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예. 대통령 자신도 말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뭐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곧 끝난다고 얘기했다가 또 뭐 4 내지 6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겹치니까 예.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한 얘기 중에는 자기가 뼛속까지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끝내겠다. 좀 모호한 말이네요. 예, 굉장히 그것도.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핵 물질을 반출하는 건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작전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도 어려운 것이고 결국 남은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통제 위협에 이걸 제건데 그래서 이제 호위함 연합함대 구성을 지금 제안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가, 그 저항의 수위가 어떤가, 기간이 어떤가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사이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은데요. 다만 날이 온화해지니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보다 2~3배가량 짙은 수준입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대기질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어서 야외 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인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